항상 수많은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무엇이 보이나요? 자동차, 빌딩, 사람들, 그리고 태양, 구름, 바람.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죠. 이 물질들 속에 방사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방사선은 저 햇빛, 그리고 이 땅, 우리 몸속에도 존재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방사선은 광선 같은 거고 방사능은 능력 같은 거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좀 둘의 차이점은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주위 친구들도 보니까 되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백혈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에 되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 몸에 직접 관련된 일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두려움은 있는데 자세히 방사능과 방사선이 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방사선과 방사능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해하기 쉽게 전구를 그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구를 켰을 때 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방사선에 비유할 수 있고, 전구가 빛을 내는 능력은 방사능, 그리고 이 전구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과 방사능의 단위는 시버트와 베크럴인데요. 베크럴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 양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 즉 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이고, 시버트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 단위입니다.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연 방사선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일부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우주선 등도 해당됩니다. 자연 방사선 양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 매년 땅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 양을 살펴보면 미세한 양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 방사선은 건강검진에 쓰이는 X선 장치, 암 치료 장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방사능과 방사능 사이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추울 때 난로를 쬐게 되죠. 아, 따뜻하다 느끼면은 이걸 방사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사능은 우리가 조금 추울 때는 1단으로 놓고 더 추울 때는 2단으로 좀 세게 놓죠. 그래서 그 열을 발생시키는 능력, 그거를 방사능이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낮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식품에도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쌀, 야채, 과일, 육류, 우유 등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의 영양 성분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일부 칼륨은 자연적으로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바나나 한 개를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0.1 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선을 쬐는 것과 같고, 이것은 1000만분의 1 시버트의 양과 같습니다. 다시 작은 단위로 설명을 하면 만분의 1 밀리 시버트의 양과 같은 것이죠. 좀 더 쉽게 우리 주변의 방사선 양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한 번 하는 데 노출되는 방사선 양은 0.2에서 0.5 밀리 시버트입니다. 바나나와 비교하면 바나나 2,000개에서 5,000개를 먹는 양과 같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왕복했다면 0.07 밀리 시버트, 바나나 700개와 같은 양입니다.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않고 비행기로 유럽에 다녀오지 않아도 우리는 1년 동안 2.4 밀리 시버트의 자연 방사선 양을 받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바나나 24,000개를 먹는 양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방사선에 피폭되어 방사선 노출량이 허용 기준치보다 높아지면 인체의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암이나 유전결함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연구된 바에 의하면 100밀리시버트를 쬐어도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에 바나나 100만 개를 먹는 양인데요. 눈앞에서 한 번에 바나나 100만 개를 보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500ml 이상이 되어야 백혈병과 유방, 방광, 간, 위, 난소 등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받는 방사선은 거의 우리 몸에서 사라지며 일상생활 동안 자연 방사선을 제외한 몸에 받는 방사선의 양이 연간 1mS를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엑스레이 촬영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엑스레이 촬영은 혹시 모를 건강 이상 증세를 알게 되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 사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알 수 있었듯이 엑스레이 촬영 한 번은 바나나 2,000개에서 5,000개의 양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을 알았을 때 그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낙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거는 축적될 만큼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칼륨 40도 축적의 개념이 아니고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계속. 왜냐하면 물 속에 0.01% 정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인류 역사 이후에 계속 살아왔던 거고.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인공 방사핵종, 핵실험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 그런 식으로 축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방사선은 이렇게 필요와 선택에 의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식품의 저장, 해충구제, 잔류 농약 측정, 품종 개량 등 우리 먹거리에 이용되고 있고 방사선 검사, 방사선 치료, 방사선의 약품 등의 진단과 치료, 의약품 개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신약 개발, 유전자 공학 등 미래 첨단 산업과 각종 연구 개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사 처리 식품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조사 처리 식품은 무엇일까요? 조사식품은 동위원소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킨 식품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자외선 살균기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하듯이 조사처리는 동위원소와 전기에너지의 빛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살균과 해충의 살충, 그리고 감자 등의 싹을 늦게 틔우거나 과일 등이 너무 익게 하지 않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을 조사 처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감자, 마늘, 양파 등 26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거나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방사선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 조사 처리 식품이죠.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오염된 식품을 방사능 오염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식품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에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는 어패류 등 수산물 오염을 꼽았고 식품과 환경 등의 방사능 오염 정도와 인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년 9월 6일 이후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 임시 조치를 취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면 수입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건 다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검출된 적이 거의 없고 또한 조금이라도 이상 기술실은 다른 기타 핵종 검사를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산 외에도 우리가 태평양선에서 들어오는 그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주 5회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가공식품, 또 농산물 모든 것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 또는 수입되는 제품은
현재까지 그 기준 이상을 초과된 경우는 없었고 또 현재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앞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선과 방사능,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우리 주변에 식품 방사능이 생기는 이유도 같은데요. 이제 방사능 오염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노출된 음식을 먹을 경우 구토를 하거나 머리가 빠지는 등의 급선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중에 방사능 오염 허용 기준치는 해당 식품을 1년간 지속적으로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인지 바나나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우유인데요. 이 우유를 1리터 마실 경우 우리는 33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바나나 양과 같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제가 조금 계산을 빨리 끝낸 것 같네요. 바나나 330개와 같죠. 엑스레이 검사를 한 번 할 때와 비교하면 20분의 1 정도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약간 정도 마신다고 해도 건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식품으로 방사능 물질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편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방사성 물질은 세슘과 요오드입니다. 어떤 원전 사고가 나면 그 실제 그 환경으로 나오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는 상당히 종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데, 근데 이제 원전 사고라는 게 해결료가 높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 환경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물질이 얼마나 휘발도가 높으냐에 많이 지배를 받거든요. 휘발도가 높은 것은 금방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전 사고 나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위 불활성 기체죠. 불활성 기체는 틈만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휘발도가 높은 물질의 대표적인 게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한 50도씨만 되면 바로 기체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오드가 당연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이 무기물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게 또 잘 나오는 게 시슘, 루비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 사고 나면 항상 시슘 아니면 요오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원자로 해결로 내는 다양한 방사능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환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슘과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서 순환해서 배출되지만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막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쳐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고 식물 및 신체에 기형이 생길 수 있으며 암이나 백혈병,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슘과 요오드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영향 때문입니다. 예, 사실은 그 방광기라는 것은 방사성 동호연소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성격인데요. 일반 우리가 철이라든가 또는 구리, 납 같은 그런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나도 그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동호연소는 시간이 지나면은 각각 그 핵종에 따라서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방광기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방광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물리적 방광기, 물리적 방광기는 세슘 137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린 시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오드 131 같은 경우에는 한 8일 정도면은 그 양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을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슘과 요오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으로 줄어드는 데 드는 시간을 방광기라고 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식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요즘 우리는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선 양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比較的早い段階において燃料ペレットが溶融し圧力容器の底部に落下したというような
마트 살 때 그 원산지 같은 거 잘 보고요. 좀 깨름직하거나 너무 먼 나라에서 온 거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애들 먹는 것도 그거 신경 써야 되니까. 일본 원산지 제품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뉴스에서 방사선과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경각심만 가지고 있을 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것인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은 식품의 원산지를 따져서 구입하고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는 방사능 검출량 검사를 확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식품 중에 세슘과 요오드가 소량이라도 발견되면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 외에도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유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유출되는 알파, 베타, 감마 핵종들 중에서는 휘발성이 커서 식품에 실제적으로 오염을 주는 물질들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요오드와 그 세슘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알파 핵종인 그 플루토늄이나 베타 핵종인 스트론튬도 그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 물질인 경우에는 그 굉장히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은 그 전처리 시험할 때 전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식품에 실제적으로 오염되는 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처리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식품을 검사해서 빨리 안전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이렇게 긴 거를 그 지표 성분으로 잡아서는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그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그 대표적인 요오드와 세슘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국내에서는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은 370으로 되어 있지만 2013년 9월 그 임시특별조치 이후로 일본과 동일하게 100베크렐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입 그 영유아 제품인 경우에는 그 유제품에 대해서는 50, 음료수에 대해서는 10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코덱스 1000베크렐이나 EU의 1250베크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자연계의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살이 찌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하고 위험도를 비교해 보면 이 방사선의 양의 문제인데 방사선 양이 높으면 이거보다 훨씬 위험이 큰 거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에서 뭐 얼마 더 높다 이런 양들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위험이거든요. 양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있다 없다, 있으면 위험하고 없으면 안 위험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 그런 사고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품 중 방사능의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을 살펴보면 엄격한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을 알 수 있는데요. 국내 기준의 경우 요오드는 100베크렐 또는 300베크렐로, 세슘은 100베크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EU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대부분 완만한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지역은 수입 시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에서 식품 방사능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식약청은 자동시로 주입 장치를 도입해 24시간 검사 체계를 구축했고 시도에서는 감마 핵종 분광 분석 장치를 도입해 전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다소배 식품 등 150개 품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면
우리가 직접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식품의 방사능 검사 현황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서 방사능 안전관리 정보를 방문하면 수입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과 결과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하 각 유관기관과 상호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방사능 방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을 총괄하는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해수부 관련 부서에서 생산 단계를, 지방식약청, 시도 관련 부서에서 유통 단계의 방사능 전담 검사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주 단위로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기준과 강화된 검사,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모든 검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의 신뢰를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합리적 관리가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 단계에 대한 관리와 국내 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사회를 위해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알맞게 대응해야 될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사능 식품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당한 관리에 신뢰를 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